내가 16살 때 부모님은 골수 진보주의자이다. 한참을 조른 끝에야 내가 활을 사도록 허락해준다. 아름다운 45파운드 리커브 보우. 정말 사랑스러웠다. 항상 그 녀석을 쏠 때마다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약 6개월 만에 꽤 잘 쏘게 된다. 밤에 부모님이 잠들고 난 뒤에 칼을 들고 몰래 빠져나와 숲속으로 산책을 가곤 했었다. 또다시 활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한 어느 날, 활을 어깨에 걸치고 배수관을 타고 내려간다. 내 방은 2층이었다. 쿠만도 나가신다. 다 JPG. 땅에 내려와 활을 어깨에서 내려 화살을 댄 다음 걷기 시작한다. 낙엽수와 침엽수가 섞여있는 숲이었다. 하지만 땅에 들어오는 빛이 적어서 덤불이 많지 않았다. 나무 아래는 칠흑같이 어둡다. 밤늦게 손전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했기에 눈이 어둠에 적응될 때까지 기다린다. 소리가 들린다. 활을 축해든다. 올빼미가 위를 휙 날아간다. 쉣, 멋진데? 그리고 또 한 마리 더. 이야, 미친, 존나 멋진데? 그 다음으론 집박이가. 잠깐, 뭐야?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의 모든 새들이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듯 보인다. 멀리서 토끼들과 동물들의 경기에 찬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놈들이 뭐에게서 도망치는지 궁금해진다. 더군다나 이런 한밤중에. 너무 궁금하다. 내 호기심이 상식을 이겨내고 나는 그것을 확인해보기로 결정한다. 천천히 걸으며 끊임없이 전방위 위협 스캔을 한다. 갑자기 전에 본 적 없는 큰 가시덤불에서 커다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멧돼지거나 그런 거겠지 생각한다. 그래도 맞닥뜨리고 싶진 않았다. 화살을 화살통에 다시 넣고 활을 등 뒤로 넘긴다. 근처 소나무로 올라간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높이 올라간다. 가시나무 덤불을 내려다본다. 갑자기 멧돼지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인다. 큰 가시나무 덩어리가 뜯겨 나가거나 뭔가에 끌려 나가고 있었다. 무언가가 가시나무에서 나온다. 그건 멧돼지 따위가 아니었다. 코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약 1.5m에서 1.8m 정도. 멧돼지, 원숭이, 곰이 혼합된 것처럼 보였다. 길고 가는 주둥이, 끝부분에 통통한 코, 머리에 털이 아주 덥수룩해서 내가 보기로는 눈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락부락한 어깨, 진짜 엄청나게 크다. 비교적 작은 하체, 발굽이 달린 듯한 뒷발. 앞다리는 고릴라 팔처럼 생겼고 아주 우락부락했으며 사람의 손과 같은 그것이 달려있었다. 앞쪽에 정말 긴 발톱이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 움직임도 유인원 같다. 그 주먹과 뒷다리를 쓰는 희한한 걸음걸이. 이 시점에서 나는 떨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생물인지, 혹시 나무를 오를 수 있진 않을지 전전긍긍한다. 그것이 소리를 낸다. 멧돼지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듣다. 갑자기 거기 누구 있어요? 내가 들어본 중 가장 굵고 깊은 목소리였다. 내가 도와줄게요. 그것이 주변을 둘러보고 조금 킁킁거린다. 특히 나무 밑동 부분을. 그리곤 자리를 뜨려 한다. 나는 내내 겁에 질려 있었고 천천히 내 등에서 활을 빼내었다. 활을 활시 위에 대고 쏠 준비를 한다. 나무에 있던 죽은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그것이 그 즉시 머리를 돌린다. 목이라도 부러진 줄 알았다. 즉시 내 나무 주위를 돌기 시작하며 미친듯이 코를 킁킁거린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사선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 바깥쪽으로 웅크린 채 조금 움직인다. 당긴다. 앵커 포인트에 닿았고 조준, 발사. 제대로 노렸다. 정확히 머리에 맞는다. 거의 눈이 있던 곳에 맞췄다고 생각했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살짝 코를 킁킁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웃음소리처럼 들린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멀어져 간다. 나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나무에 머물렀어. 부모님이 들어와서 나를 깨우기 전에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 두 분 다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궁금해했어.
나는 엄마를 도와 정원을 가꾸곤 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정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꽃을 관리하고 잡초를 뽑는 등.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정원은 너무 거대했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다. 이곳 X에서 어떤 안원들이 추천하는 걸 듣고 변덕을 부려 요정들에게 재물을 바쳐보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가게에서 좋은 위스키를 한 병 사온다.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였지만 그날 신선한 빵도 굽는다. 저녁에 나는 빵 한 조각을 정원에 남겨두고 그 위에 버터를 얹어둔다. 위스키도 조금 따라 넣는다. 그날 밤 나는 집이 나비로 뒤덮이는 꿈을 꾼다. 꽃도 있었다. 나비들이 마치 나에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부드럽게 날개를 접는다. 아래쪽 나무로 벽을 두른 텃밭 안에서 흙 위를 뛰어다니는 작은 나방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나를 보고 새처럼 지저긴다. 내가 올려다보도록 정원 밖에 서 있는 누군가를 가리킨다. 그건 우리 엄마였다. 가장 좋아했던 드레스를 입고 흰 빛 속에 서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미소 짓는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다. 알람이 시끄럽게 울려대고 있었다. 늦잠을 잤다. 침대에서 튀어나와 서둘러 출근할 준비를 한다. 지각이다. 하지만 그 꿈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정원에 또 다른 빵 조각을 남겨두기 위해 시간을 낸다. 위스키도 좀 더 부어놓는다. 그 이래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 아직도 가끔씩 요정의 꿈을 꾼다. 그리고 울 엄마도. 엄마는 정원에 만족한 듯 보였다. 하지만 사실 정원은 대부분 스스로 관리되고 있었다. 시골 촌구석, 이상한 전설, 사람 잡는 나무. 나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야. 내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고. 미국 시골, 에팔레치아, 80년대 중반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한다. 각기 전부 다 스스로 목을 맸다. 그들 모두 정확히 같은 나무를 사용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매우 미신적이었다. 그들은 나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6번째로 목을 맨 사람을 발견한 후 그들은 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나무가 쓰러졌다. 나무는 피를 흘렸고 역시 저주였던 게 확인된다. 엄마에 따르면 그루터기에서 붉은 액체가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모두가 안도한다. 저주가 풀렸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다. 2주 후 동네 여자 한 명이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녀는 알려진 주술사이자 점술가였다. 딱히 대란히 점을 잘 보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녀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 저주받은 오래된 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간다. 침대에 누워 죽어 있었다. 겉보기엔 목이 졸린 듯 했다. 머리카락에는 나뭇잎이 잔뜩 붙어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와 나무 껍질이 그녀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더러웠고 일부는 헐거워져 있었다. 뭐야, 살인범이 나무라도 되나? 나무라도 되나? 마을 사람들은 숲의 그 부분을 피하게 된다. 이 사건 전체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유령 이야기가 된다. 그렇게 해서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해준다. 좋은 꿈 꿔, 아론.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만약 엄마가 나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네. 콜센터 야간 근무를 하는 나. 건물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은 한밤중에 새로 산 노트북의 사용법을 알아보기로 결정한 어떤 잠없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가 여기는 할머니의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곳이지 할머니의 노트북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동안 내 귀에는 누군가가 전화 대기 중이라는 걸 알리는 짜증나는 삐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정해진 멘트를 친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사 안원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대가 말한다. 여보세요? 아이씨, 마이크를 꺼놨었네. 어라, 아닌데? 여보세요? 내가 되물었다. 잠시 동안 나는 여보세요라는 말이 정확히 똑같은 문장으로 대답해도 적절한 대답이 되는 진짜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라는 게 얼마나 희한한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는 여기가 내가 일하는 회사가 맞는지 물어본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다시 그 멘트를 읊는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자기 전자제품들이 전부 먹통이라고 말하며 그게 인터넷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인다. 그의 집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내가 모르는 지역번호였다. 어쨌거나 입력한다. 왜냐하면 감히 하늘 같은 손님을 의심할 순 없으니까.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이름을 물어본다. 전화번호는 아마 잘못 불렀겠지. 그가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줬고 나는 네임 펑션으로 느려 터진 검색을 실시한다. 결과가 올라오는 동안 기본적 조치는 취했는지 묻는다. 그는 자기 방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모뎀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는 자기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딱 한 번 열렸을 때 그곳에는 새까만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덧붙인다. 나는 지금에서야 전화에서 잡음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차린다. 원래는 흔히 있는 일인 전화선과 DSL선의 필터링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잡음은 훨씬 더 두드러졌다. 검색이 끝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의 지역번호를 구글로 검색해본다. 텍사스. 우린 캐나다의 서스케처원주 관할이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왜 없어졌는지 아냐고 묻는다. 나는 그에게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묻는다. 텍사스주의 한 마을의 이름을 댄다. 보안 질문이라고 둘러대며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물어본다. 그는 지금이 2011년 11월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2012년 8월이다. 자정까지 몇 분. 이 시점에서 동료는 통화를 마치고 퇴근 스탬프를 찍는다. 우리 근무 시간은 자정까지였다. 그는 내 데스크에 와 날짜는 왜 물었어? 왜 누가 귀에다가 똥이라도 싸놓은 듯한 표정이야?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나는 전화 너머에 있는 남자에게 인터넷이 언제 끊긴 건지 물어본다. 그는 누군가가 뭔가를 뽑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 집에 들어오고부터 어둠이 찾아왔고 그 후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그가 이 말을 한 직후 통화는 끊어진다. 동료에게 방금 무슨 미친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다. 그는 내 티켓 넘버를 적어두고 그 사람이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지 어쩌는지 보자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번호를 적고 그 티켓이 뭐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 남자의 이름도 적는다. 호르헤 바르가스. 모든 통화는 녹음되므로 다음 교대 근무 때 내 여상사에게 녹음본을 꺼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녹음본을 찾아냈고 우리는 점심시간에 그걸 들어본다. 전화가 걸려온다. 발신자 넘버는 없었다. 모든 게 그날 밤과 똑같았다. 단 제일 중요한 사항 하나만 빼고. 말하는 사람이 나 혼자였다. 상대방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치직거리는 소리도 뭣도 들리지 않는다. 성격 좋고 유머 감각 좋은 내 상사는 이게 몰카냐며 누굴 시켜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해서 이걸 꾸민 거냐고 물어본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동료는 내가 정말 겁먹은 듯 보였다고 증언한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동료뿐이었다. 구글에서 호르헤 바르가스를 검색했더니 배우가 나왔고 끝에 텍사스를 추가했더니 이걸 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배우는 실제로 텍사스 시티에 살았었고 그가 나에게 알려준 마을 이름 엠번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